그럼 비만 환자에게 있어서 수술적 치료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발걸수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비만 환자에게서 수술 상처와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불어난 체중으로 인한 하지정맥류, 왜 발생하고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수흉부외과 구미원장 정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학회 발표하셨었죠? 네, 김창수 원장님께서 이사진으로 계신 APA 아시아 퍼시픽 혈관학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영어 울렁증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 KCS 네트워크가 상당히 진보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학회였습니다.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뭘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체중과 비만입니다. 오늘은 체중과 하지정맥류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체중과 하지정맥류와의 관계는 최근뿐 아니라 꽤나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미 60여 년 전 1960년대 영국에서 목화농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요. 단순히 체중으로 그룹을 나눠 체중이 증가할수록 정맥류 유병률도 함께 증가한다는 그런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체중과 정맥류와의 관계를 연구했었네요. 체중 관련해서 요즘은 BMI를 쓰는데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 즉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서 부끄럽지만 제 BM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BMI라고 치면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키, 몸무게, 나이 입력해보면 제 BMI는 24.91로 과체중이군요. 1kg만 더 찌면 비만입니다. 사실상 비만이네요. 부끄럽네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먹을 것의 유혹을 참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다리가 무척 무겁게 느껴집니다. BMI는 1850년에 처음 개발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BMI는 안셀 키즈에 의해 1972년부터 사용되어 왔다 합니다. BMI 23 이상이면 과체중, BMI 25 이상이면 비만이니 23 이상이신 분들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관리가 무척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비만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작년 헬스조선 보도 자료를 보면 BMI 25 이상인 일반 비만 인구가 2009년 29.1%에서 2018년 32.5%로 10년간 약 12% 증가하였고, 특히나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인구는 2009년 3.5%에서 2018년 6.01%로 10년간 72%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비만 환자에 있어서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로 비만 환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복부 비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으로 인한 복부 내압의 증가는 하지정맥, 특히 골반에서 사타구리로 이어져 하지로 내려가는 장골 대퇴정맥의 압력을 의미 있게 증가시킵니다. 그로 인해 정맥벽은 팽창하고 정맥 직경이 늘어나게 되고 정맥혈의 정체 및 우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혈류 속도도 감소하게 되고요. 더불어 압력이 증가할수록 정맥 혈관벽은 지속적으로 높은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맥벽의 탄력성은 악화되고 판막 기능 장애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판막 기능 장애, 즉 정맥의 역류가 의미 있게 발생하면 하지정맥류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환자에서 정맥류 발생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정말 BMI 증가와 하지정맥류 유병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체중과 정맥류 발생이 관계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 후반부터 비만과 정맥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1969년부터 2013년까지 비만과 정맥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16개의 코호트 연구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BMI 증가와 하지정맥류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만과 정맥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정맥을 뜻하는 플레보와 비만을 뜻하는 오베스티가 합쳐진 플레베스티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이니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비만과 하지정맥류가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임상적 중증도입니다. 임상적 중증도라 하시면 여러 연구에서 BMI가 25 이상인 환자에 있어서 하지정맥류 합병증인 피부 변색과 궤양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만과 함께 복부 내압을 증가시키는 여러 인자들로 인해 하지정맥의 상승과 정맥 직경 증가는 하지정맥의 혈류 흐름과 전단 응력을 감소시켜 염증 자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불어 해부학적, 혈류 역학적 변화와 함께 비만 환자의 경우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하지 근육 운동량 감소 등의 기능적 부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이 합병증 등의 중증도를 증가시킨다면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임상적 중증도가 개선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체중 감소는 중증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와 관계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맥류와 관련된 또 다른 위험 인자 중 하나는 오래 서 있는 자세인데요. 이런 오래 서 있는 자세와 비만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서 있는 시간에 관해 거의 서 있지 않는 경우, 가끔 서 있는 경우, 계속 서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BMI 23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정맥류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BMI 23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서 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맥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BMI 25 이상일 경우도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요약해보면 비만과 정맥류의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정맥류, 유병률 증가를 촉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가냘픈 다리가 그만 좀 먹으라고 정말 더 싫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과 정맥류는 어떤 의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만 환자에게 있어서 수술적 치료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발걸수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비만 환자에게서 수술 상처와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수술 후 상처 관리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술 후 움직임에 제한도 있을 수 있어서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베인과 같은 간단한 혈관내 치료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도 거의 없을 뿐더러 상처 관리도 거의 필요 없고 수술 후 바로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어보니 비만 환자에게는 혈관내 치료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혈관내 치료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중과 하지정맥류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증가할수록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임상적 중증도의 증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에 있어서 하지정맥류 치료와 함께 체중 관리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혼자 하다 보니 다소 경직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맥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